예.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거기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간단하죠. 뭐 원래부터 주어진 재능 없고 타고난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IQ나 이런 거는 쓸데없는 지수고, 심지어 좀 몇 번 문제 풀다 보면 IQ도 올라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혹시 유전자 요인이 아니냐. 꾸준히 열심히.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혼자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그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냥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있는데 저번 강의에 설명을 한 건 연습하는 시간은 다 똑같은데 성공하고 실패를 봤더니 혼자서 연습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지루해서.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안 지루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도 그냥 말을 맞춰보자면은 안 지루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걸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공부가 제일 어려운 거는 공부하고 뭐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가 너무 지루한 나머지 지루하지 않은 것들이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글로 빠지죠.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 때 100분 토론이 재밌어 보이는데거나, 이거는 시험 공부보다 100분 토론이 재밌어서 그런 거죠. 평소에는 100분 토론이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점점 안 지루하고 좀 자극적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면 자극에 반응이 나오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사람들 특징은 책상에 아무것도 없고 벽에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이제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집중력 좋은 사람도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집중을 못해요. 그쵸? 하다못해 먹을 거라도 갖다 놓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고, 그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보통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조직의 그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연차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제 뭐 모든 논문이나 모든 그 실험에 따라서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능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재능을 성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로 회사 퍼포먼스를 높일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당연히 인적 자본이죠.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상위 1등에서부터 5등까지만 빼가면 회사가 안 움직인대요. 그냥 보통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만배 차이니까 누가 있냐가 중요하죠. 특히 지식 경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뭐 제품을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원료가 있고 공장이 있고 이랬던 것들, 원료와 공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할 때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키는 50cm에서 3m 사이일 거예요. 그 사이에 60여 개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불량품이 나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은 비트의 경제, 이건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 안 따르죠. 그래서 막 유튜브 이런 게 한 번에 10조 벌고 이러죠. 그럼 유튜브가 10조를 벌었을 때 서버가 없었을까요? 동영상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던 것들을 조합을 한 거죠. 어떤 아이디어 하나로. 그 아이디어가 10조를 버는 거죠. 하지만 제조업에서 만약에 10조를 벌려면은, 제조업은 보통 1%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0조를 벌어야 돼요. 매출 1000조를. 어떤 산업에서 1000조까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그런 산업 자체가. 그건 재료에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르려면 인적 자본이 필요한 거죠. 어떤 상상력, 영감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회사에 이제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커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을 키우고 사람들은 성장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화공과 출신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IT는 기존 공대하고는 너무 틀려요. 그래서 IT로 건너갔었고, 그 IT에서 다시 경영 마케팅을 했잖아요. 원래 특히 IT 쪽을 하거나 뭐 아니면 화학공학을 했던 사람은 절대 경영을 못한대요. 공학하고 경영은 너무 떨어져 있대요. 특히 다른 것들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마케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마케팅은 사회과학이고, 사회과학하고 공학하고 다른 이유는, 공학은 100만 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사회과학은 경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51%도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만약에 STP를 잘 나누면 우리는 5% 시장만 보는 거다. 그럼 100개 중에 5개만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 100개를 다 맞추려고 하면은 특징이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고, 좋은 음식이다, 여기 음식 좀 맛있어, 그러면 안 가죠. 이제 무슨 재료로 어떤 맛이 어떻게 해서 이래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새우 요리집을 가려면 정선 씨가 그 새우 요리집을 맛있는 요리집 하면 못 가죠. 거기 있는 새우는 어디서 잡아오고 싱싱해서 어떤 맛을 또 어떤 맛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보면 막 이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맛있는 새우, 맛있는 음식점으로 갈까요? 이렇게 디테일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무슨 얘기 하려고 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이제 하나하나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능력을 키우고 성장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그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새로운 걸 하게 될 때 저를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뭐 화학공학에서 IT로 간다고 하면 제가 화학공학에서 제일 훌륭했던 학자들에게 IT를 물어보면 하나도 몰랐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지. 또 IT에서 마케팅으로 건너왔을 때 아까 말했죠. 공학은 10,00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 거고 그건 경향성을 보는 거라고. 완전 학문 자체가 다 바뀐 건데 그 얘기하려고요. 바뀐 건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청강을 했어요. 청강을.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도대체 지금 생각하면 그 청강을 시켜준 교수님은 감사하고 항상 그 분을 만나면은 뭐 올해도 해드려야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돈을 내고 배울까? 아니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한심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못 가르쳤죠. 심지어 많이 틀리고 마케팅, 재무, 회계 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그걸 많이 생각했구만. 아니요. 제가 마음을 먹고 대학원 나와서. 대학원에서? 아니요. 그냥 실제로 교수 찾아가서 부딪혀가지고 제일 잘 가르친다는 교수 부딪혀서. 근데 어떻게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네, 회사 다니고 제가 회사 만들었을 때. 근데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말았죠. 아니 도무지 이걸 어떻게 2개월을 듣고 있는지 2개월 동안 듣고 앉아있는 제가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2개월 동안 듣는데 좋은 문장이 한 시간에 한 문장도 안 나오냐 이거죠.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거 있어 항상 좋은 문장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나 봤더니 매년 똑같은 책을 가지고 조금 뭐 개정판 해가지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워낙 업무들이 많으니까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 건지.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냥 그런 의문을 안 가지고 그 교수님은 그랬어요. 당신이 한 달에 아니면 한 학기에 한 문장 정도만 제대로 배워도 된다. 그래서 그 말이 혹했죠. 근데 막상 보니까 제가 좋은 책을 보니까 한 시간에 뭐 400문장, 500문장 정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공부가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강의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능력을 키우고 성장을 한다는 걸 제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지금 제가 강의한 것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도 몰랐던 것들이죠. 정말 하나도 몰랐던 거죠. 진짜 특히 4년 전에는 마케팅이 슈퍼마켓 그런 거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STP 이런 단어 약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면은 일단 제가 성장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면 제일 처음엔 그거죠. 바로 보는 게 중요하죠. 현상을 바로 보는 게. 내 맘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변명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위치가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오른쪽이라는 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부터. 그래서 그 눈을 키워줘야 된다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제가 공학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학할 때도 조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말했던 거랑 경영학이랑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이 패러다임 가지고 가면 여기서는 하나도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그냥 막 최연소로 막 박사까지 막 하고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아예 바보인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이걸 못 넣어가지고 이거 어디 중간쯤 해가지고 항상 망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죠. 일단 눈을.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산책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회사 업무 시간이잖아요. 근데 1시간, 2시간씩 산책을 해요. 그리고 그간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죠. 그러면 이제 그거 알게 돼요. 이 친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나오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라봤는지
또 이 바라본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또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클리어해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바나나를 보고 사과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바나나를 사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바나나를 사과로 보는 걸 제대로 이해해서 사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사과라고 정말 잘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바나나를 집을까요? 사과를 집을까요? 사과를 집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을 한 거죠, 첫 번째.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배우는 것들은. 옛날에 배우는 것들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지, 그래서 그 첫 번째 능력이 중요했던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일 잡아두고 세상을 바라보게끔 하면 많은 경험이나 많은 지식을 스스로 쌓게 하면 성장을 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할 수 있으니, 너무나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경영자들은 뭐 회계하는 애 뭐 이렇게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발전할 수 있으니 이런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한다, 이런 거 자체가 회사한테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책에서는, 특히 제조업 이런 데서는. 그 다음에 리더, 다양한 업무 경험, 그렇죠? 여러 가지 시키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만드는 거랑 팽팽히 맞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하는지가 전문성이 돼야죠. 왜 우리가 올바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에 강의도 하려는 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한 미술가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도 하는 거고, 책도 우리가 먼저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부분의 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데요.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왓에 대해서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왜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과업. 그러니까 새로운 과업이라는 건 이 사람이 자꾸 기사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사를 만약에 쓴다,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컨텐츠의 비중에 비해서 글 쓰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요도가 70%였는데 지금 중요도가 30%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30%를 100%로 만들기보다는 그 30%를 여러 개, 많은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퀄리티가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퀄리티에 맞춰서 대량 생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일을 막 조합을 해서 똑같은 일이어도 새로운 과업을 줘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과업. 그렇죠? 원래 업무를 유지하되 관심 분야에 관련 업무를 주는 거. 근데 은혜 씨 같은 경우는 제 비서를 하면서 테이스티 타임즈 일을 한번 해봐라가 되는 게 관심 업무가 회사가 커져버린 거죠. 정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마케팅 같은 걸 한번 봐라 해서 지금 훌륭한 마케터가 된 거죠. 하지만 그때 주된 업무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관심사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리더가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품 같은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 씨가 비서 일을 한다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작은 거라도 본인이 다 직접 생각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봐야 돼. 이런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자주 겪어봐야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그 옆에서 비서 일만 계속 한다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비서밖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씩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죠. 그런 일을 받을 때 이제 이 사람을 키워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높게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때가 제일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작은 일이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주고 이게 앞으로 이 사람의 보물이 될 걸 던져주면 이 사람은 이거는 뭐 일이라는 느낌도 안 들고 공부라는 느낌도 안 들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경시하죠. 결국 이 일이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여기에 동기부여돼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다 가져가죠. 남들이 버린 일이니까. 이게 성공할지도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무지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 책에 나왔던 그 멘토의 역할이 필요하죠. 억지로라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갈비집 가면 맨날 무만 먹었거든요. 갈비라는 걸 안 먹어서 집이 가난해서. 엄마는 개 모임에서 저를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거 오냐고 희한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무만 먹었죠. 그러다 억지로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그 고기 제가 다 먹어줘. 그게 필요해요. 하지만 처음에 그 고기를 먹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막 죽기보다 싫었겠죠. 그래서 그게 리더나 멘토가 해줘야 될 거는
꼭 우리가 뭐 칭찬은 뭐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맨날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고 억지로 먹이기도 해야 되죠. 요새 최근에 이제 은혜 씨랑 산책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놀고 친했었냐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친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정도만 일하고 그 다음에 술이랑 안주를 그 자리에서 다 만들어서 오후에는 술 먹고 놀았어요. 게임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일로 돌아서니까 은혜 씨가 자기는 그렇게 갑자기 회사라는 곳에서 일을 하니까 막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적응을 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은 했던 것들은 편하게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하나는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많은 독서를 하는 거다. 자기가 필요한. 그리고 가장 고마운 건 그 독서할 수 있는 습관을 가르쳐준 게 고맙다. 처음엔 오래 앉으면 엉덩이 아프고 몸도 삐틀고 막 그랬었는데 공부라는 건 무조건 싫어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혼나가면서 아마 운 게 20번도 넘었을걸요. 왜냐면 일을 되게 잘해왔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페이지씩 읽자. 그럼 그걸 이제 항상 체크를 한 거죠. 75번째 될 때 혼내려고. 실제로 75번째 정확하게 혼을 낸 거죠. 그래서 넌 일은 잘했으나 공부는 안 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 다녀야겠다. 그래서 또 싹싹 빌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습관이 길러져서 지금 은혜 씨가 생긴 거죠. 아니 거기에 마찰이 필요한 거고 그땐 리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과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에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강제적으로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사회활동. 뭐 정선 씨가 트위터에서 책소개당 만나고 이런 게 우리가 앉아서 마케팅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회활동. 즉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뭐 어떤 강의를 우리가 내려가서 하는 것 자체는 사회활동이지 저희가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하지만 가는 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죠.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진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면 안 행복한데 그냥 기여만 하겠다는 건 상당히 행복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봄으로써 또 이제 이 정선 씨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선생님하고 쫓아다니겠죠. 전 선생님이 가장 존경스러워 이러면 이제 그 마음 하나의 그 소중한 마음, 최소한 그 아이 앞에서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되는 거죠. 역할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리더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작은 것들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정선아 내가 13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은 정선 씨가 30만 원 가지고 막 분석을 해야 돼요. 돈도 쓰고 회계도 하고 재무도 하고 너 30만 원 쓴 거 증빙해가지고 이러면은 재무회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들을 줘야 돼요. 키우려면.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일을 시키면서 왜 이런 것까지 또 시키냐고. 하지만 이게 결국엔 일은 회사가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개인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따지면 이제 회사 일을 좀 줄여주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더 성장을 해서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훨씬 효과적이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이 책을 쓰면서 작가는 이제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서 미국 같은 기업에서 몇 개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몇 개 회사나. 그러면서 한탄스러워하는 문장들이 나와요. 안 될 일이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 박사님이 가서 이러고 얘기하면은 어떤 좀 이렇게 너무 상하 조직, 이렇게 딱딱한 조직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죠. 주말을 포기하고 막 가고 뭐 이러고. 그다음 멘토 피드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솔직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 솔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심지어 이제 솔직한 피드백은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가끔은. 그렇죠? 하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일을 할 때 얼굴을 5명이 그렸는데 코 전문가가 코를 이렇게 그린 거죠. 코 전문가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지만 코 전문가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작품은 코 때문에 망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솔직한 피드백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걸 말해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많이 힘들고. 이 사람은 안 보여서 안 본 게 아니고 싫어서 안 본 건데 자꾸 싫은 걸 보여주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을 리더나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결국 그 안 본 부분들이 잘 돼야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후 강행. 그렇죠?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조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백을 할 때는 이제 몇 명이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왜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논의를 하거든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군대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군대에서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각오로 해야겠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계속 서로 얘기를 하는 자리는 계속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 그런 적 있죠. 한 7시에 뭐 새벽 4시까지 얘기한 적도 있죠. 서로 같이. 뭐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피드백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이런 문화가 없어요. 왜 이런 문화가 없냐? 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다든지 이런 피드백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겠죠. 선생님이 이제 멘토의 역할을 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 그 안에 창의성이 숨어 있는 거지. 이걸 뭐 좀 틀리다고 해서 때려잡고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이 새끼 하면서 패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후 강행평이 가장 어려운 게 리더는 판단을 해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리더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항상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하지만 리더는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후 강평 같은 경우는 문제가 리더한테 두려운 건 뭐냐면 리더가 맞을 확률이 그런 상황에서는 50%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것까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가장 안 되고 아마 이걸 잘하는 조직이 앞으로 성공을 할 거예요. 이거 없이는 발전이 없죠. 부족한 걸 모르는데 아니 부족한 거를 왜곡시켜서 안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전도 유망한 인재를 일찌감치 알아보는 거는 그 재능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슨 기술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만약에 경민 씨가 훌륭한 그 동영상 촬영을 하는 뭐 PD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 편집을 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지능들이 옛날 같으면은 이 기계가 복잡하고 뭐 했으면 그 기능들이 중요할 테지만은 지금처럼 점점 기계도 좋아지고 쉬워지고 뭐 하는데 값도 실패해도 뭐 크게 잃어버리는 비용 로스가 적고 이럴 때는 재능이 성실한 사람이죠. 오히려 이걸 좋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접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능을 전도 유망한 인재를 보는 관점이 틀리기 시작을 했어요. 틀려지기. 왜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기능적인 거나 이런 지식들 같은 경우는 점점 쉽게 가르쳐주고 또 서비스나 기계가 좋다는 건 그걸 점점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결국 태도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변하지 않는 건 태도고 변하는 건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전도 유망한 인재는 그렇게 알아보는 거죠. 제대로 바라보고 그 바라본 거를 잘 소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어디 최근에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논문이나 뭐나 실험을 통해서 본 게 뭐 명령과 통제는 99% 효과가 없죠. 그건 간단하죠. 우리가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명령과 통제를 했을 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지금 여기 있지 않겠죠. 훌륭한 사람이 있겠죠. 좋은 대학도 가고 효과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한번 그 같이 초등학교 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우리 토요일 날 그냥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좀 가르쳐보자 이거라. 아니면 우리가 토요일 날 그 아이들이 뭐 창의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데 그 창의력을 좀 공부해서 좀 잘 가르치자.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을 거다. 이거랑 우리는 좋은 교육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고 그 좋은 교육이라는 거는 500명 중에 10명이 아닌 500명 중에 최소 250명 또 더 발전해서는 500명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선 우리 그 다음에 학교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학교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니 우리가 그 학교와 함께 그 시골에 있는 86명의 학생들을 나고자 없이 한번 성공을 시켜보고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처음에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시킨다면 그렇죠? 그럼 이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상이나 뭘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린다면 첫 번째 누가 무단으로 복제를 하겠죠? 무단으로 복제하면 그런 학교가 많아져서 우린 좋은 거고 노하우나 이런 건 다 가져갔으면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망해도 그 사람들이 성공을 시킬 테니까.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교육이 효과가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이 보는 그 10명의 기준, 뭐 성적도 좋고 뭐 이런 10명의 기준도 이게 훨씬 많은 숫자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기준은 당연히 충족을 시키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특히 제 동생 뭐 내신 7등급에 있는 애를 가르쳐 전교 2등을 만들었던 그 학습법을 만약에 애들한테 써본다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당연히 잘하겠고 이 성과 모델 자체에서도 이게 훌륭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돈을 받거나 뭐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뜻은 500명 중에 250명 장기적으로는 500명 모두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라는 거는 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진 꿈을 다 쳐내는 가지치기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랑 저 앞에 그냥 우리 가서 창의력 교육이나 좀 하러 가자 이거랑 완전히 틀리죠.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영감적 리더십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각자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답을 내죠. 이런 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왜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왜에 대한 전문가. 우리가 경험을 하고 반복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하고 그걸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야 성장이 가능하겠죠. 그럼 사명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되게 재밌겠죠. 우리가 만약에 무슨 교육을 해서 돈 몇 푼을 벌겠다 그러면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돈 몇 푼 벌겠다는 사람들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 분야에 훌륭해서 더 이상 돈이나 뭐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붙겠죠.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류 기업의 CEO는 핵심 업무는 인재 개발이다. 그 인재 개발이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영감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조그마한 거지만 하나하나 실천해보고 이뤄보는 이런 인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폭포 효과.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일을 어느 정도 잘하고 못하고 보다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해낼 때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아니면 일이 아니죠. 그냥 공부는 대강 했고요. 그래서 일은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일을 좀 대강 하고 공부를 완벽하게 하라고 하죠. 우리는 이거죠. 그리고 그 일이 부족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돕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발전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향상될 때 하는 거지 그 일을 하루 잘 처리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다 같이 와서 돕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성장을 시키는 거죠. 이제 폭포 효과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리더십 개발의 문화를 일부러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요새 최근에 이제 은혜 씨랑 오랜만에 산책을 해서 이제 은혜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은혜가 저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나요? 뭐 그 안엔 이 질문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보통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 저희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놓은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이스티 타임즈 일이 있을 때가 있죠. 디자인을 하거나 뭘 할 때. 물론 뭐 소속은 뭐 자기가 원하는 데 소속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트센터 디자인하는 친구가 은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은혜는 진짜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일이 잘 될 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야 이게 좀 힘들더라도 하면 은혜가 되게 좋아할 거야. 그 은혜가 좋아할 거라면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은혜는 너무 많이 좋아하죠. 근데 왜 은혜는 좋아해야 될까요? 월급 받고 일하는 건데.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월급은 똑같은 건데. 하지만 은혜는 진짜 이 일을 사랑하죠. 그리고 잡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죠. 왜 도대체 잡지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그건 그냥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재영 씨가 로고를 만들어서 줬죠, 선물을. 선물이 아니죠. 그 사람이 할 일이 로고를 만드는 일이니까 해서 줬죠. 이 스티커가. 왜 이걸 받고 얘가 감동해야 되죠? 그냥 받은 건데. 당연히 그 사람이 해서 와서 그냥 내 일인 건데. 혹시 좋은 총 줄 때 총 보고 감동한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그 일을 사랑해서 그 일이 자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조금만 더 잘해서 갖다 주면 은혜가 감동할 거라는 걸 알죠.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임금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리더십을 갖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조직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받고 싶은 게 다 틀릴 텐데 그걸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인 거죠. 진심으로 이걸 사랑을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 은혜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잘 지내고 잘 해주고 이렇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은혜가 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은혜를 기쁘게 해야겠다. 이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면 제가 더 배우죠. 정리가 되고 아 서번트 리더십이 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노예처럼 섬겨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팀을 양성을 해야죠. 팀을 한 팀을 양성을 하는데 팀이라는 것도 지금 유동적으로 막 양성을 해야겠죠. 이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한 사람이 5개 팀이나 4개 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팀에서도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도 해보고 참모 역할도 해보고 따라가는 역할도 해보고 관리하는 역할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회사는 사람 수보다 법인 수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 회사가 성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수가 많고 법인이 적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의 회사를 가질 때 중국 회사죠.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뭐나 새롭게 튀어나오는 회사들 보면 적은 사람들이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있죠. 또 이제 그거보다 이제 컨설팅에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앞으로 발전은 간단하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겠죠.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이거는 경향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 개 팀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이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이론이라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팀을 못 만들어줄 거면 외부 사회적 활동이라도 해서 그 팀을 만들게 해주는 거죠. 왜냐? 우리가 리더 말고 나머지 팔로워들은 아웃소싱 하면 돼요. 아웃소싱이 아마 덜 발전이 되진 않을 거고 오프쇼어링, 인쇼어링, 뭐 인소싱 별의별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만 설계를 해놓으면 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해가지고 올 거예요. 제대로 설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문제점 1, 2, 3, 4, 5 뭐 이런 사람이랑 있으면 절대 리더는 여기서 양보를 하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구성원을 선택을 하고 그렇죠? 문제점 첫 번째는 이거고 이 5가지 문제가 있는데 설명을 이거 한 장밖에 없니? 이거 한 장. 아, 그래? 그럼 이거 한 장을 보고 다 설명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크게 볼 때는 사람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잘못될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어떤 사람은 착하게 행동을 하죠. 어떤 사람은 반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했는데도 상대방이 했다고 그러고 책임을 막 다른 사람한테 돌리죠. 그럼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 보고 또 막 반성을 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나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정확하지 않은 말들. 박은혜 씨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은 박은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콜드 리딩이죠. 가서 무슨 뭐 때문에 어떻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죠.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일을 잘못해가지고 왔을 때 작은 일이라도 그 잘못은 이거 회사가 좀 이상해서 그렇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럼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쏠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몰래 관측하는 경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능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렇다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그러면 반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잘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뢰가 낮은 거. 그러니까 신뢰가 낮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오른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신뢰가 낮다면 오른쪽으로 갑시다 한다고 오른쪽으로 가지 않겠죠. 엄청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뢰가 너무 낮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자는 말을 엄청나게 길게 하면 왼쪽으로 가버리겠죠. 신뢰가 없으니까. 그 신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그러니까 발전도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업에서 보면은 막 성장을 했는데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흑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특히 IT는 이렇게 성장해서 더 어렵거든요. 이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하고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들은 설명 없이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설명을 해줘야겠지만은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막 성장하는 조직에서는 특히 신뢰가 더 필요하죠. 이 신뢰가 없을 때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었는데 성장기에서는 낮은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낮은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막 계속 슬라이드가 들어가네요. 네. 그다음에 문제점 의제 대립.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판 다음에 나무를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이나 그 설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땅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왜 물을 이렇게 줍니까? 물을 어떻게 줄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은혜 씨가 뭐 기사를 예를 들어서 은혜 씨가 사진을 찍고 뭐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은혜 씨 왜 아침밥은 안 먹고 그래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겠죠. 엉뚱한 의제 대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싫어서 의제를 대립하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의제를 이렇게 만들죠. 뭐 다른 사람들 뭐 정선이랑 은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뭐 커피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막 말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들. 이 두 분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라서 그 오해가 생기고 그런 오해에 따라서 의제가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가 대립이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의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엉뚱한 의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 문제가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이게 겉들어가지고 한 건지 이 안에 있는 욕구 있잖아요. 욕구.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자꾸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는데 욕구는 뭐냐면 이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겠다 이런 욕구가 있겠죠. 그런 욕구를 보니까 뭐 집에서 맨날 혼나고 처맞고 이래가지고 이런 욕구들을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제가 어디서 나왔을까? 일에서 나왔는지 개인적인 거에서 나왔는지 컴플렉스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찾아봐야겠죠. 이건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의제 대립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요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자꾸 피하죠, 문제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얘기를 못 하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괜히 엉뚱한 얘기하고 이번에 뭐 엄기용고 같은 경우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기용 개그 콘서트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엉뚱한 얘기를 막 하죠. 엉뚱한 얘기하면 그 의제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도 결국 그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은 거.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이 다 완성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개의 레이더는 항상 켜놔야 돼요. 어디서 지금 어떤 사람은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누가 지적을 안 하는지 어디 지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지 의제가 대립하고 있는지 어디에 신뢰가 낮은 신뢰가 있는지 잘못된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하는 일은 이게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혁신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의력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게 혁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혁신일까요? 두 번째가 혁신이죠. 이게 문해적 이런 것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거죠. 경제적 가치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우리가 싼 좋은 커피를 싸게 팔았던 마케팅을 실패했던 카페를 우리가 조금 더 잘 되게 카페를 좀 더 잘 되게 하겠다. 아니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게 잘 될까요? 아니면 가난한 미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잘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성장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여기엔 QR코드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겠다. 이런 게 돈을 많이 벌까요? 성공을 할까요? 창의적인 건 그 후자들이죠.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그리고 그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많은 사람이고 아니면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지 소외계층이라는 건 뭐죠? 소외됐다는 건 아니면 저평가된 거 저평가된 건 뭐죠? 나중에 제대로 잘 관심을 갖거나 평가를 제대로 해주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곳에 집중을 하는 게 돈을 버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땅값이 올라갈 땅인데 많이 값이 올라갈 땅이죠. 그러면 거기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한 거죠. 고평가된 걸 봐야 그거겠죠. 오른 땅을 사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돕겠죠. 도우면서 같이 이 사람들을 서로 알아가서 처음에 도우면 신뢰가 생기니까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성장을 시켜서 저평가된 거 다시 고평가되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 안에 모든 창의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힘들다. 이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김치를 모르고 김치찌개 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레카의 순간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유레카의 순간은 그 운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확 떠오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턴이 만류의 인력을 사과 떨어질 때 발견한 건 사과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수학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딱 쉴 때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쉬기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작곡가들을 보면은 침묵의 10년이 있대요. 최고의 작곡가들은 10년째 되던 해에 막 작품들이 나옵니다. 좋은 작품들이. 어떤 작곡가는 9년째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이걸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10년째. 그럼 우리가 뭔가를 이제 재능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10번 해보고 뭐 재능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그 분야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것을 익히고 애쓰는 과정이라는 거 써놨는데 이거는 안 맞죠? 침묵의 10년이 그 10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주어가 없잖아.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가 없잖아. 뭐가? 저 10년 10년이 스스로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그 분야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익히려고 애쓰는 과정이 침묵의 10년이라고? 그럼 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쓴 글이 뭐 잠깐 또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지만 개조식도 아니고 완벽한 문장도 아니야. 책에서 그냥 몇 개 그 문장 문구를 가져와서 그냥 조합하고 글자 뒤에 서술어 떼고 막 이렇게 만든 문장이지 그런 문장이 아니라고. 그런 문장이 아니면 어떠겠어? 의사 전달이? 안 되지. 그렇게 했지. 안 봐도 알잖아. 그러면 안 돼. 문장은 개조식이라는 거는 생각을 요약해서 쓰는 거지 어떤 책 문장에서 그 문장의 구조만 좀 바꾸는 게 아니야. 그 침묵의 뭐 10년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서는 이런 빨간 글씨 있잖아. 그럼 이거 왜 교사가 해당 분야에 깊이 있게 파고드는 과정이 왜 또 침묵의 10년이면 교사 아닌 사람은 침묵의 10년이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작곡가들이 경험을 하는 건데 교사가 나왔잖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쓸 때. 그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급하게 만든 PT 자료지. 지정가? 네. 침묵의 10년을 했을 때는 이 작곡가 얘기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그 작곡가 얘기 중에서도 어떤 작곡가가 그렇게 돼 있었는지 그 얘기를 차라리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거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만드는 거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면 안 돼. 오케이? 침묵의 10년 아까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통찰은 연구와 숙고에서 뜻한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 통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여기 책상이나 이런 건 똑같잖아. 근데 이제 통찰하는 과정은 이걸 보고 많은 걸 만들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무늬가 있으면은 이 무늬에 약간 결이 촉감 같은 것들을 더 넣으면 어떨까? 약간 결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촉감이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종이를 놓고 쓰면 그 무늬가 남잖아. 그 무늬가 남지 않는 촉감을 하는 거지. 그 무늬가 남지. 글 쓸 때 글 쓰는 게 방해가 안 되는 그 촉감적인 걸 만들면 성공을 하겠지.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야. 똑같이. 그치?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가 움직이면 마이크가 지가 알아서 내 얼굴을 봐가지고 막 따라다니게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현재 기술로 될까 안 될까 맞춰보는 거야. 그치? 그리고 마케팅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마이크가 따라갑니다. 이러면 되겠지. 어때? 그런 것들이 통찰이야. 그런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숙고가 필요하겠지.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면 연구가 필요하잖아. 깊이 생각이 필요하겠지. 깊은 생각이. 이게 만약에 촉감이 만약에 계속 그 나무 물결 같은 촉감이 나려면은 이게 홈이 깊게 파여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글씨 쓰는데 방해되잖아. 이 두 가지, 이 모순된 거를 해결하는 거야. 이게 창의성이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내잖아. 그럼 특허가 되겠지.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 그러면은 이 촉감에 대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다가 어떤 미세하게 전류를 흐르는 거야, 흐르게. 그래서 이거는 홈이 파여 있지 않은 거지만 그 전류 때문에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게 가능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건강에 해로울까? 건강에 해로울까? 그럼 또 다시 또 바이오를 봐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요약을 해서 말을 하겠지. 그 촉감이 있는 책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마케터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연에서 막 가져온 막 나무 막 이렇게 가져와서 확 박아버리고 이런 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그 수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풀어서 막 설명하면 사람들이 막 저 새끼 생각이 좀 이상하다. 진짜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학교를 바꿔가면서, 조그마한 학교 교육을 도와주면서 진짜 교육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바꾸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까? 이건 몽상가적 생각이잖아. 근데 전략가들은 뭐냐면 이 몽상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밥이 100그릇이 있으면 우리가 100명이 한 그릇씩 먹으면 되잖아. 그 100명도 모아고 한 그릇씩 되는 그 밥 100그릇 먹자 이거를, 모호한 거를 100명이 한 그릇씩 먹으면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100일 동안 먹자. 뭐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럼 전략이 되겠지. 그 전략이 되려면 역시 필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의적인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점점 도구가 많아진다면 생각이 중요하겠지. 도구가 적었을 땐 도구가 중요했을 거고, 도구가 갖춰졌다면 생각이 중요한 게 되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제일 처음에 그럼 봐. 스마트폰이 먼저 나왔잖아. 스마트폰이 팍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이 중요해서 도구가 중요해서. 일단 도구가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잖아. 이게 다 발전이 된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뭘 만들까가 중요하잖아. 근데 이 도구 만드는 건 어려워. 오히려 뭘 만들까가 더. 이 도구가 다 만들어질 때쯤, 다 만들어지면 이게 뭐 쉽게 다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든 그때 우리가 뭘 할까 생각을 하면 그게 돈 제일 많이 먹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동영상이 찍혀서 이게 디지털로 쉽게 컴퓨터로 전송이 된다고 하고, 컴퓨터망은 이제 초창기 유튜브는 이랬을 거야. 아마. 동영상을 올리고 웹망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막 끊겨서 보이게 좋은 동영상이 안 가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을 할 거라고. 망은 빨라질 거고, 비디오 카메라가 그때 비싸서 사람들이 몇 명 못 찍겠지만 이게 분명히 핸드폰 안에도 들어갈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이만큼이고 세력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이걸 회사로 만들려면 10명과 3억이 필요해. 그럼 내가 10명과 3억을 그 어떤 계획과 함께 뭐 내가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잘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10명과 10억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점이 있을 거라고. 그 시점에 맞는 그걸 상상을 하는 거야, 세계를. 그래서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게 바로 통찰력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꾸 나한테 특허가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겠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통찰, 연구, 숙고.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넘기면 혁신의 필수 요소. 관련 지식하고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혁신할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명확히 제시를 한 거지. 우리 그 교육을 한번 바꾼데 일조를 해보자. 그 다음에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 내가 회사 안 나타나면 되는 거야. 쉽지? 말하고 회사 안 나타나면. 그래서 우리 회사에 특별히 뭐 그런 용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대표 이 자리가 없는 게, 자유롭게 혁신하려면 내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하다 방향이 틀어지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 방향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형 이거 나 이게 제일 우리 어머니가 봤으면 좋겠는 거 있지. 나이가 들수록 계속 똑똑해진대. 아주 좋은 일이죠. 보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요새 노벨상 받는 그 사람들 나이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은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짧게 공부하고 조금 노력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기가 어렵죠. 20대 훌륭한 과학자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조직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연세 드신 분이 유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은퇴라는 개념은 없었다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말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걸 버리고, 그러면 절대 20대는 90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무슨 병을 걸리지 않는다면은, 자연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90대가 절대 20대는 절대 90대 반도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학을 버리고 마케팅이랑 경영을 하게 됐을 때
공학은 다 버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고가 마케팅에 공학적 사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실험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걸 못 버려서 그런 거죠. 왜냐면 가정도 있고 어디 있고 하니까 이걸 버려서 다음으로 건너오면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죠. 세상이 공평하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옮기고 계속 지식을 잘 쌓는다면 절대 20대는 90대를 이길 수 없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죠? 뭐 이렇대요. 그 다음에 조직이 이제 가정한테 배워야 될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조직은 그냥 뭐 편하게 지내고 말 놓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진짜 옆에다 데려다 놓고 진짜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하루를 보내는 거죠. 자식 키우듯이.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같아요. 이런 말이 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죠. 이제 너무 다르니까. 하지만 이것만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민 씨가 처음에 대학을 다 떨어지고 여기에 올라오게 될 때 조건인 거죠.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시간을 아껴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 동생처럼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이 친구에게 좋은 얘기들을 해주면 성공을 하는 거죠. 회사는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저희 옛날에 제가 어떤 여자랑 사귀려고 했었는데 정선 씨가 우리 집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같이. 어떻게 여자가 우리 집에 있었느냐 하면 헤어지게 됐죠. 그거 하나 때문에. 전 다행이죠. 그런 사람을 미리 걸러낼 수 있어가지고. 하지만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영감이 떠오를 때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는 거는 이 사람이 알아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바로 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바로 보지 못하는 거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다른 생각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라우마나 뭐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그 정보들하고 결합이 되는 것들을 끊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송곳과 같이 전달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서 그것들을 사람들을 뭉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안 보고 가르쳐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같이 격려와 지원도 필요하고 책임과 응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훌륭한 코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당신이 훌륭한 코치가 되려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당신 방을 하나 비우고 그 아이에게 한 명을 데려와서 우리 집 당신 집에서 재워가면서 예산을 한 50만 원 정도 이 아이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3년을 살면 한 명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절대 그렇지 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뭐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데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니까. 공부는 금방 가르치잖아요. 물론 공부 가르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태도는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집안도 보고 학교도 보고 뭐 친구들도 봐라 이런 게 이 태도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급하게 보면.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배우거나 또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르쳐보거나 배우겠다는 사람은 그 관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정선 씨 같은 경우도 진짜 한 번은 뭘 제대로 안 해서 제가 뭐 집어 던진 적도 있죠. 물론 맞추진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발이 퉁퉁 부었거든요. 그 교생 실습할 때. 근데 이제 그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발이 부어서 못 가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아예 앞으로 날 만나지 마라. 왜 오니? 그냥 계속 거기서 쉬지. 이런 대화들이 한 300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해야 조금 하죠. 태도라는 게 생기죠. 태도라는 건 뭐냐면 습관하고 비슷한 거라 그냥 내가 자전거 잘 타는 습관이 있으면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자전거는 잘 타는 거잖아요. 내가 책을 하루에 1시간씩 읽는 습관이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책을 읽는 게 당연한 거라. 그리고 내가 TV 안 보는 습관이 있으면 TV를 보면 죄 짓는 거 같고 시간을 잘 쓰는 습관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살면서. 그런 게 멘토죠. 그래서 이제 가까워야 돼요. 조직이 막 30명, 40명 이런 조직이 될 거면 쪼개야 되죠. 아메바 경영을 한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경영자는. 쪼개야 되죠. 5명 이하 조직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숫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요새는 또 핵가족이라 제가 볼 때는 5명, 6명 이상 넘어가면 그 가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리더를 키울 때. 어렵죠? 어려우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거나 발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뭐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나이가 계속 먹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뇌가 계속 성장을 해요. 계속 연습을 하면은 근육처럼 미엘린이라는 게 이렇게 길이 생겨요. 나이 든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지.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은 자연동적으로 도태가 되거든요. 제가 신기한 게 이쪽 수술을 받았잖아요. 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괜히 이 팔을 안 쓰니까 점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썼더니 다시 팔에 힘이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은퇴의 나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못 움직이고 말이 좀 천천히 간다고 해서 뇌는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똑똑한 게 아니듯이 몸이랑 머리랑 똑같다면은 저 우사인 볼트 이런 애 보고 가르치려고 하면 되겠죠. 빠르니까. 빠른 뒤에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야겠다. 우사인 볼트 보고 뛰면서 가르치려고 해야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몸하고 뇌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꿈이 원래 그거거든요. 노인들을 가르치고 노인이 아이를 가르치는 뭔가를 만들고 싶대요. 만들어달래요. 보니까 축 주모도 엄마가 생각하는 거 보니까 한 20억 정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시골에 만들어도. 근데 이걸 뭐 지원받고 뭐 하면 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건 어머니가 90대가 되더라도 더 청명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무리 당뇨 중증이시고 뭐 여러 가지 몸도 많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좋은 얘기나 좋은 것들, 특히 요새 IT 공부하셔가지고 아주 20대들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무슨 일을 계속 맡으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와 함께 90세까지 가는 거죠. 용돈 안 드리고. 그렇죠? 엄마도 옛날에 용돈 안 줬으니까 별로.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90살까지 되는 것들을 하나 우리가 보면은 그것 또한 아마 많은 사람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 왜 사느냐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운이 좋아서 많은 세상을 경험을 해서 많은 희망을 얻었다면 그거는 희망을 얻게 해준 사람은 그건 알고 있으니까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그걸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연세 드시고 똑똑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제가 아시는 분이 70몇 세이신데 심심해서 그리스어 공부해서 그리스어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대학교 때 영어도 못했는데 시간도 많고 시험을 보거나 뭘 직장에 가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자유자재로 3년 안에 그리스어를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열정.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면 결국 성공은 내가 이걸 꼭 이뤄내야겠다는 그 초심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초심을 계속 지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저 2만 번 넘어질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합리화라는 건 없는 거죠. 합리화하면 다시 스케이트를 안 타는 거니까. 그렇죠? 합리화 시키지 않고 넘어진 걸 넘어졌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타고 넘어지고 다시 타고 넘어지고 이런 게 필요하죠. 넘어진 걸 안 넘어졌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빙판이 이상하다, 날이 이상하다, 니네들이 날 너무 쳐다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스케이트를 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니면 스케이트를 벗어버리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죠. 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먹을까? 이거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 이제 죽을 때까지 영감을 주는 방법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성공을 할 건가? 이건 죽을 때까지 못 푸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그것만 쳐다보고 가겠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시골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은 평생 많은 창의적인 생각과 많은 즐거움과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희노애락이 있겠죠.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그 기회를 발견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일단은 그 사금에서 금을 채취하는 건 내가 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금을 꼭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살죠.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성공하거나, 그럼 우리가 어떤 좋은 교육들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이 생각을 맨날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 그거에 맞춰서 보겠죠. 그 초등학교는 그냥 강의를 한 번 했는데 제 꿈이 그거니까 그 기회가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막 토요일날 선생님들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의미 없죠. 이제 한번 꽂혔으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다 된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항상 어떤 의미를 정말 집어넣고 진심이면은 기회가 다 보여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뭐 나누겠다 어쩌겠다 이거 다 거짓말 막 사람들한테 그냥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면 기회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절박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옛날에 자동차를 엄청나게 사랑했을 때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집차하고 승용차 이 두 개밖에 구분을 못 하는데 동생은 옆집 차가 이번에 뭐 바퀴는 뭘로 갈았고 뭐 막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미친 듯이 어떤 뜻을 이루고 싶을 때는 모든 기회들이 나한테 생기고 그걸 그냥 말로만 하거나 그냥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대강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일단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향력이 있으면 뭔가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냥 오늘 책 100페이지를 읽겠다 이러면 책을 100페이지 못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들이나 저한테 배운 애들이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는 네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형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려면 최소한 어디 이상 학교는 가야겠다. 왜냐면 네가 그 학교를 안 가더라도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겠지만 하지만 더 어려울 거다. 네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다. 네가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로 가면 네가 그림만 그리거나 아니면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는 데만 신경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훌륭한 디자이너를 만나게 해주고 그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친구는 지금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꿈을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 꿈이 크던 작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꿈이든지 간에 보통 사람이 직업이 꿈이거든요. 원래 정신이 꿈이어야 되는데 그 직업이 꿈인 아이들에게 정신을 얘기를 하면 이 꿈이 바뀐다 하더라도 항상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원래 진짜 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태도로 평생 살아가서 뭐 하느님 옆에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쭉 가다가 내가 이 태도로 살다가 그냥 하느님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지. 그 안에 직업들도 있고 돈도 벌기도 하고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태도를 알려주고 그 아이의 꿈을 존중해 준다면 그거는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의력도 생기고 의사도 어떤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좋은 태도로.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뭐 과학자였다. 그럼 아주 좋은 연구를 해서 특히 이제 지금 뭐 말라리아나 뭐나 뭐 이런 거에 고생을 하는 아니면 어떤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이 주사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병으로 옮기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나는 뭐 연구를 통해서 없애겠다. 아니면 뭐 말라리아 같은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없애겠다.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너는 이런 좋은 뜻을 가져야 되면 그 꿈에 그걸 대입을 하겠죠. 근데 얘 꿈이 예를 들어서 의사로 바뀌었으면은 국경 없는 사람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또 얘가 기업인이 된다면 사회적 교육을 만들겠죠. 꿈이 중요한 게 아니죠.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 태도, 그 꿈을 그 사람이 말하는 꿈을 그 태도로 연관을 시켜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꿈만 가지고 가면은 문제 해결 과정이 똑같죠. 그냥 시험 잘 보고. 태도와 꿈을 가르쳐 주면은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죠. 어떤 꿈을 말하면 거기에 좋은 태도를 접목시켜서 그 아이들에게 그 꿈을 가는 과정, 그 꿈이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한 태도로 가면서 계속 쌓여지는 복리로 쌓여지는 그 느낌들이나 그 과정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걸 이해를 하면 성공이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 실패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86명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교육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좀 있으면은 언젠가는 결혼하고 언젠가 아이를 낳는데 그게 긴 시간이 아닐 테니까 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박사님처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는 그렇게 해야 돼서 그 아이들에게 먼저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나와요. 좋은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야 문제가 보일 거고 해결을 할 거고 그 해결을 한 걸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할 거고 그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동기부여가 될 거고 그리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실패하는 건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에서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걸 발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나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죠. 훌륭한 아이디어도 사람들이 허락할 때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관점을 불특정 다수, 소외된 곳, 아니면 저평가된 곳에 맞춘다면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실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내적 동기.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강박 연습이 뛰어난 능력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이 강박적인 연습을 이끈다. 이게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또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 공부를 처음 하게 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쵸?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마찰력 보면 운동 마찰력하고 정지 마찰력이 있어요. 정지 마찰력은 뭐냐면 정지했을 때 이게 움직이게 만들 때 하는 힘이죠. 운동 마찰력은 계속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정지 마찰력이 훨씬 커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정지 마찰력이에요. 안 움직이는 거 움직이게 하는 게 훨씬 높고, 움직이는 거 움직이게 하는데 이만큼 힘밖에 안 걸리거든요. 사물이랑 사람이랑 이 부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선 강제성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강제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의 리더는 그 사람을, 난 당신 편이고 당신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할 때건 잘할 때건 항상 옆에 있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선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편해지죠. 그러니까 은혜 씨가 요새 최근에 한 게 책을 보니까 드디어 아는 단어도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다는 거죠. 그 뭔 말인지 알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알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열심히 연습을 하면, 그 연습을 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흥미 있어서 다시 또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과정이다.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슬라이드를 할 때는 괜히 이렇게 사람 매달아 놓지 말고 화살표를 해놓으면 되겠죠. 화살표 2개에서 연습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동기의 내면화 뭐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연습한 것들이 서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항상. 그다음에 승수 효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육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왜 그 조그마한 학교가 더 가능성이 있는지 봤더니,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경쟁자들이 많으면 벌써부터 순위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트럼펫을 좀 불 줄 알아요, 꼬마이가. 근데 트럼펫 부는 애들이 많으면 벌써 나는 7등, 8등밖에 안 되는 건데, 시골 학교에서는 트럼펫 불면 얘만 트럼펫을 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트럼펫 부를 때마다 맨날 불려다니고, 애들은 신기하고 잘한다고 하니까, 특히 너 없으면 공연이 안 돼 이러면 연습하기로 7등한테는 말도 안 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정보나 좋은 방향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가장 약한 거는 이런 기능 교육은 오히려 거기서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하기가 쉬운데 사람이 없으니까 선택하는 교육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하고 세상을 보여주는 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시골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넓은 세상을 보여줄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이 승수 효과를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시골 학교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정선 씨가 이제 같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걸 만들면 애들이 뭐 감동받고 좋아하고 잘 보내고 이게 아니고, 나는 이걸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전 이거 왜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왜를 가르쳐줬으면 거기서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어떻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강의를 알았으니까 강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하죠? 우리 이걸 왜 하는 건가? 그 아이들에게 좀 더 훌륭한 교육을 해서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또한 그거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500명에서 10명이 되는 걸 500명에서 최소한 250명, 1차 목표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꿈을 버리지 않고 좋은 태도를 갖게 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꿈을 버리지 않고 좋은 태도를 갖게 되는 거. 태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꿈. 이거는 왜 지지를 많이 받냐면 어르신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모두가 공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태도가 좋은 태도와 그 아이의 꿈을 결합을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변화되는 세상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좋은 강의들은 우리가 뭐 아소나 MIT에서 뭐 무슨 강의를 하는지 이런 거 다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좋은 교육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는지에 생각을 해서 알아서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대답하기가 좀 힘들죠. 그냥 우리가 이제 정선 씨가 그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강의해야 돼요? 넌 여기서 이걸 왜 하려고 하니?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해. 자꾸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이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고 진짜 여기에 마음이 동의하면 나머지는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교육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리더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